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좋은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직장인 여자입니다. 아픈 시모를 8년간이나 모시고 살았는데 돌아온 대가가 정말 참담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차근차근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조금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돈 아낀다고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도 잘 안 가셨고 필요한 물건 같은 것도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얻어서 쓰곤 했어요. 여보, 이거 우리 앞집 민수 엄마가 안 쓰는 냄비라고 준 건데 괜찮지 않아? 이거 상태도 멀쩡해서 한 몇 년간은 편하게 쓸 수 있겠어. 저희 집안에 이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저 역시도 서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동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 같은 걸 사 먹을 때도 전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친구들이 새로 산 학용품을 학교에 가져와 자랑할 때도 속으로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알기에 불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맏이로서 남동생들도 더 잘 챙기고 더 의젓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일하러 가셨을 때 저희 막내 남동생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누나, 왜 우린 놀이공원도 안 놀러 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치사해. 준혁아, 놀이공원이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런데 꼭 돈 들여서 놀이공원 안 가도 더 재밌게 놀 수 있어. 오늘 누나가 놀이공원에 가는 것보다 더 신나게 놀아줄까? 저는 남동생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동네 놀이터를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놀아줬습니다. 해저목마라고 하면서 뺑뺑이를 태워주고 바이킹이라고 하면서 그네를 세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귀신의 집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챙겨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귀신 놀이도 했답니다. 그래도 제 남동생들이 그걸 시시하게 생각 안 하고 재밌어 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에 들어간 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학금을 타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의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빼고는 계속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미숙이가 또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 역시 우리 딸 참 대견하다, 대견해. 우리 미숙이 덕분에 엄마 아빠가 한시름 났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엔 저희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지게 되었어요. 이젠 외식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필요한 옷이나 물건 같은 것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저와 남동생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그동안 좋은 거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들 어렸을 때 남들처럼 예쁜 옷도 많이 사주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이고 싶었는데 하루하루 생활비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도 셋 다 이렇게 어엿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특히 미숙이한테 제일 고마워. 미숙이 네가 동생들한테 누나 역할에 엄마 역할까지 해주면서 참 애를 많이 썼잖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적성에 잘 맞아서 일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어머님,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하셨죠? 이거 한방 찜질팩인데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찜질하면 된대요. 제가 한번 데워서 허리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엎드려 보세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지난번에 몸보신 하라면서 홍삼도 사오더니 내가 자네한테 너무 귀한 대접 받는 것 같아. 좀 미안하네.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찜질팩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약국에 파는 평범한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미숙이한테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셨다면서요? 근데 이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시면 안 돼요.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시면 저한테라도 꼭 말씀해 주세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싫어하는 음식 같은 것도 저한테 꼼꼼하게 물어보고 다 메모를 해 놓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다면서요. 전 그렇게까지 저희 부모님을 챙기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자친구한테 왜 이렇게까지 저희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건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지난번에 미숙이 너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에 가정 형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듣고 나니까 자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잘해드리고 싶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젊었을 때부터 엄청 고생하셨거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 맨날 술만 마시고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는 데다가 우리 어머니가 공장 다니면서 번 돈도 맨날 뺏어가시는 거야. 게다가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지긋지긋하게 시키시고 맨날 아빠 편만 드시니까 어머니가 밤마다 서러워서 몰래 우시더라고. 자다 깨서 그 모습을 몇 번 봤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아, 그러셨구나. 그걸 다 견디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 그렇게 힘드신데도 우리 사남매를 위해 꾹꾹 참으셨던 걸 거야. 그런데 내가 18살 때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결국엔 돌아가시고 말았거든. 그때부터 집안에서 소리 지르고 돈 뺏어가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 혼자서 나랑 동생들 대학 보낸다고 낮엔 공장 다니고 저녁엔 고깃집에서 설거지 하시느라 자는 시간도 별로 없으셨거든. 옷도 안 사 입으시고 맨날 맨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 드셨어. 전 그 얘기를 듣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예비 시모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은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었지만 예비 시모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오히려 2배로 더 힘드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의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자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에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유, 이제 우리 식구 되는 거 정말 환영해요. 내가 우리 영훈이를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네요. 그렇게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쯤 남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세상에 예비 시모가 자꾸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다가 자궁 내막암 2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수가 우리 어머니 안쓰러워서 어떡하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암이라니. 예비 시모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결혼식을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조금 미루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난 괜찮으니까 너희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렴. 나 때문에 너희 결혼까지 미뤄버리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결국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린 지 보름 만에 시모가 자궁 내막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이 끝난 후 걱정돼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세아가 왔니? 신혼이라 너희들끼리 시간 많이 보내고 싶을 텐데 내가 괜히 아픈 바람에 너희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수술까지 하셨는데 당연히 와야죠. 그나저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링걸 맞느라
시모의 몸에 온갖 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5박 6일을 입원하고 퇴원하셨는데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동생들은 직장 다니고 장사하느라 따로 살고 시누인 울산 쪽으로 멀리 시집을 가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 요양병원에 들어가 항암 치료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휴, 항암 치료 받으면 부작용이 있다더니 어머님 볼 때마다 여기저기 다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피부에 발진도 생긴 데다 머리도 자꾸 빠지시잖아요. 머리 빠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속이 안 좋은 게 제일 힘드네.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밥도 넘어가지도 않고 물만 마시는데도 자꾸만 구역질이 나와. 머린 또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불편하구나.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 부작용을 눈앞에서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직접 겪는 시모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매일매일 시모 걱정에 제대로 잠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당분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혼자 요양병원에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정작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솔직히 처음엔 고민이 많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자식 넷을 키우신 시모가 존경스럽기도 했고 그런 분이 아파서 혼자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쓰이기도 해서 결국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매일매일 퇴근하고 시모를 엄청 챙겨드렸어요. 식사도 암 환자에 맞는 식단으로 일일이 준비하고 입맛이 없다고 하셔도 끝까지 드실 때까지 앞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방도 항상 따뜻하게 해드리고 온갖 심부름도 다 도맡아서 했어요. 어머님, 목마르시다고요? 제가 물 갖다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나저나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화장실 가시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셨죠? 하지만 시모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게 힘들었는지 자꾸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세아가 나 병원 좀 안 가면 안 되니? 항암 치료만 받으면 또 속이 안 좋아서 고생하고 어지러워서 송장처럼 누워있기만 해야 되잖니?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항암 치료를 해야 낫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부작용 때문에 힘드실 수 있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런데 시모는 집에서 환자처럼 있는 게 답답하셨는지 엄청 추운 날에도 자꾸만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밖에 기온이 몇 도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영하 12도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이런 추운 날씨엔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어머님처럼 아프신 분이 나가셨다가 감기라도 크게 걸리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답답한 걸 어떡하니. 너랑 우리 아들은 출근이라도 하니까 집 밖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다.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대신 날씨 좀 풀리면 저랑 같이 밖에 산책 많이 다녀요. 지금은 조금 답답해도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으시라고요. 저는 시모가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모가 하고 싶으신 대로만 내버려 두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모를 많이 챙기니까 시누이가 절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올케 언니, 제가 멀리 사느라 우리 엄마 못 챙겨드리는 거 항상 죄송했는데 그래도 올케 언니 덕분에 안심하면서 살잖아요. 올케 언니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엄마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보답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지시던 시모가 몇 년 만에 드디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이랑 시모랑 셋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남들처럼 건강하게 사실 일만 남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약속할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제 건강해진 시모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모는 암이 완치되자 점점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추운 날에도 밖에 나간다고 하시길래 제가 목도리라도 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시더군요. 아유, 넌 내가 아직도 환자인 줄 아니? 병원에서도 완치됐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나한테 잔소리할 거야? 어머님, 아무리 완치됐어도 재발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재발이 아니더라도 감기 걸리실까 봐 그러는 거죠. 감기가 뭐 대수니? 내가 암 환자였을 땐 어쩔 수 없이 네 잔소리 다 들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나도 건강해졌으니 그렇게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말아라. 게다가 제가 평소처럼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반찬 같은 걸 좀 싱겁게 해놓으면 자꾸 옆에 와서 소금이나 간장을 들이붓고 고춧가루를 팍팍 치시는 거예요. 어머님, 다 만들어 놓은 거에 간을 더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맵고 짜서 먹을 수나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밍숭맹숭한 음식을 몇 년을 먹었는데 이젠 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보자. 솔직히 말해서 네가 자꾸 건강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우기니까 먹긴 했다만 그동안 맵고 짭짤한 음식 먹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혼나는 줄 아니? 어머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좀 과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암은 완치되셨지만 혈압이랑 당뇨도 있으신데 당연히 식단 관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한테 맛없는 음식 드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몇 년간 아프셨다가 완치되고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에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까지 전부 다 안 좋게만 생각하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나 진짜 어머님 때문에 너무 답답해. 난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반대로만 하려고 하시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 이러실 때마다 나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 아휴, 우리 어머니가 암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제 완치되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자꾸 건강 생각 안 하고 반대로 행동하시나 봐.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고 싶으셨겠지.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이 시모 편만 드니까 너무 섭섭하더군요. 워낙에 효자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본인이 아팠을 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게 앙금이 쌓였었는지 자꾸만 절 유치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한겨울에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차가워. 아우, 따뜻한 물이 갑자기 왜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찬물로 겨우 씻고 나와보니 보일러가 꺼져 있더군요. 그때 집에 시모밖에 없어서 시모한테 물어봤더니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껐다. 너 예전에 나 아팠을 때 내가 시원한 물 좋아하는데도 꼭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했지?
근데 넌 아픈데 한 군데도 없으니까 굳이 따뜻한 물로 씻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저는 시모가 감기에 걸리실까 봐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한 거였는데 그걸 저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에미야, 이거 어떡하니? 나 지금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카드를 집에 두고 왔지 뭐야. 결제 금액이 16만 원인데 내가 여기 미용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16만 원 좀 입금해라. 세상에 모아놓은 돈도 있으신 분이 돈 한 푼 쓰기 싫어서 카드를 놓고 왔다는 핑계로 저한테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출근 후에 사무실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으려고 했더니 운동화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들여다보니까 접착제라도 발라놨는지 양말이 운동화 안쪽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 가서 시모한테 따졌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오리발을 내미시는 겁니다. 참나, 내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네 신발에다가 접착제를 왜 발라놓니? 너 회사에서 되게 한가한가 보다. 이런 이상한 걸로 시엠을 모함하게. 정말 어머님이 안 하셨다고요? 접착제가 들어있던 선반이 높아서 우리 서준이가 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출장 가 있는 저희 남편이 했을 리도 없잖아요.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게다가 시모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뒤에 다가와 전기 파리채로 제 머리통을 냅다 후려친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집안에 모기가 왜 이렇게 많어? 어머님, 사람 머리를 전기 파리채로 때리시면 어떡해요? 지금 저한테 일부러 그러신 거죠? 내가 언제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 모기가 네 머리통을 물까 봐. 내가 모기 잡아준 거잖아. 세상에 유치해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말도 없이 제 밥그릇에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네가 엄마니까 서준이가 먹고 남긴 건 네가 다 먹어라. 원래 이런 건 엄마들이 다 먹어서 처리하는 거야. 시모가 하도 그러니까 처음엔 시모 편을 들던 남편도 이젠 시모한테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길래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얌전히 좀 있어주세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 얼굴 보기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그렇게 시모의 행동이 나날이 심해져 갈 때쯤 세무사로 일하는 첫째 시동생이 똑같은 세무사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때부터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넌 전문직이라 그런지 네 형님과는 다르게 외모도 세련되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어쩜 이렇게 고급스럽니? 네 형님은 대기업 다닌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그나마 그 정도 사는 거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거지꼴이었을 거야. 그나저나 나도 평소에 우아하단 얘기 많이 듣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큰애보다 너랑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얼마나 우아하신데요. 제가 다음번에 어머님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옷 사드릴 테니까 같이 백화점 한번 가요. 시모가 대놓고 저와 비교하는데도 동선 얄밉게 시모 편만 들면서 여우짓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하고 있던 둘째 시동생도 유치원 교사랑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턴 시모가 둘째 동서랑도 절 비교하더라고요. 아유, 넌 직업이 유치원 교사라 그런가? 말하는 게 참 상냥하구나. 내가 큰애랑 같이 살면서 맨날 독하고 냉랭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서야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둘째 동서도 엄청 얄밉게 여우같이 굴더라고요. 시모가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무조건 맞장구를 치면서 동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 계속 싱겁게 먹고 운동까지 해야겠니?
나도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사람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큰형님이 맨날 어머님한테 식단 관리하셔라,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셔라 이러면서 잔소리 하시니까 어머님이 엄청 답답하시겠어요. 아휴, 그러니까 말이야. 게다가 지난번엔 내같이 운동화에다가 접착제 발라놨다고 날 의심하는 거 있지? 아무리 시애미가 우스워도 그렇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머, 진짜 너무하셨다.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아니, 설마 그런 행동을 하셨을라고요. 세상에, 시모가 아주 제 앞에서 동서들한테 대놓고 제 흉을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동서들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유, 난 큰애랑은 성격이 너무 상극이라서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희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너무 편하고 좋은데 큰애랑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우울해진다니까. 그런데 또 큰애 걔가 나 없으면 못 살아서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거야. 내가 하루라도 없으면 엄마 잃은 어린애처럼 아주 환장하거든. 어머,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도 형님 때문에 못 모시겠네요. 형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좋아하신다는데 저희가 양보해야죠. 안 그래요? 동서들까지 그렇게 얄밉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전 참다 참다 시모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너무 상극이라 같이 있으면 우울한데 제가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서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님이 항암 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큰맘 먹고 어머님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 어머님이 혼자서 자식 넷을 엄청 힘들게 키우셨다길래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랬던 거였다고요. 근데 어머님은 굳이 동서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저랑 그렇게 상극이시면 지금부터라도 같이 안 사시면 되잖아요. 아유, 저것 봐. 또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나한테 파락파락 대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살기 힘들지. 안 힘들겠니? 시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엔 시누이가 저 대신 시모한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큰올케 언니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이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픈 시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는 며느리가 흔한 줄 알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하시라고요.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시모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저희 친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주말 껴서 휴가까지 내고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 줄 알아요? 이러다가 엄마 영영 못 볼까봐, 다시는 엄마 목소리도 못 들을까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멀리 산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엄마 대신 옆에 있던 아빠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매일매일 안부 전화도 해주고 시간 날 때마다 손주 데리고 진주까지 내려와서 있다 갔잖니. 네 엄마도 그거 다 아니까 너 생각해서라도 금방 일어나실 거다. 아빠, 정말 우리 엄마 일어나실 수 있겠죠? 나 엄마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단 말이에요. 다행히 저희 엄만 얼마 후 정신을 차리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엄청난 안도감에 엄마 앞에서 또 한 번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계속 엄마가 걱정되어 엄마 옆에 있었는데 다음날 점심때쯤 시모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나 지금 네 동서들이랑 괌에 왔는데
바다도 진짜 예쁘고 공기도 맑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역시 네 동서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뭘 해도 다 재밌는 거 있지? 역시 난 너보다 네 동서들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네? 갑자기 괌이라뇨?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괌이에요? 너도 회사 연차 내고 휴가 갔으니까 나도 기분 낼 겸 급하게 비행기표 끊어서 네 동서들이랑 같이 휴가 왔다. 내가 여행 경비 다 내준다고 하니까 다들 좋다고 따라오던데 너 앞으로 네 동서들한테 나 안 뺏기려면 더 잘할 생각해. 네 동서들이 하는 것처럼 나한테 잘하라고. 세상에, 저는 그 전화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좋은 일로 친정에 온 것도 아니고 엄마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온 건데 그걸 휴가라고 표현하면서 약 올릴 일인가요? 게다가 저한테 10원 한 장 쓰기 아까워하시던 분이 동서들한텐 3박 4일 여행 경비를 다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억울하고 허탈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시모의 병간호를 하고 8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엄청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휴, 내가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 평소에 당신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면서 장모님이 아프신데도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하신 거야? 여보,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금까진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어머님이랑 못 살겠다고. 아휴, 알았어. 당신 마음 나 다 이해해. 당신 8년 동안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엄청 고생했으니까 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따를게. 애초에 이런 상황 안 생기도록 내가 더 중간에서 잘했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당신 일을 겪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 후 남편은 출근을 해야 돼서 이틀 정도 있다가 먼저 올라가고 전 회사에 휴가를 냈기 때문에 엄마 옆에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저 조만간 또 내려올게요. 병원에 한동안 계속 입원해 계시느라 힘드실 텐데 밥이라도 꼭 잘 챙겨 드세요. 그나저나 아빠가 옆에서 엄마 간호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아니다. 내 마누라인데 당연히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니. 네 엄마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올라가거라. 그렇게 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우체국에서 큰 박스 여러 개를 사서 집에 오자마자 시모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양말부터 운동화, 작은 립스틱 하나까지도 전부 다 박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짐이 많아서 큰 박스로 5박스나 나오더라고요. 그걸 집 앞에 다 내놨더니 퇴근하고 온 남편이 그걸 보고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혼자 짐 싸느라 고생 많았겠네. 난 무조건 당신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내가 잘 해결해 볼게.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이해, 나 방금 한국에 도착했거든. 근데 내가 며칠 동안 외국에 나가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나한텐 외국 음식보단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는 것 같더라. 안 그래도 고기가 좀 땡기는데 나 가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갈비찜이랑 김치찌개 좀 맛있게 해놔라. 세상에, 아픈 엄마를 보러 갔던 절 그렇게 약 올려놓고선 뻔뻔하게 음식을 차려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 1시간쯤 지나니까 시모가 도착했는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제가 문도 안 열고 인터폰만 받았더니 시모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 너 문 안 열고 뭐 하니? 그나저나 집 앞에 있는 이 짐들은 뭐야? 너 설마 쓸데없는 물건 이렇게나 많이 시킨 거니? 아니요. 그거 다 어머님 짐인데요. 뭐라고? 아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허락 없이 내 물건은 왜 만지고 왜 내 짐을 싸가지고 집 밖에다가 다 내놓은 건데? 왜긴요. 어머님 소원 들어드리려고 그러죠.
어머님 저하고는 상극이라서 같이 살기 힘드시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싫었으면 친정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한테 동서들이랑 해외여행 갔다고 전화해서 자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제가 휴가 갔으니까 어머님도 휴가 간다고 동서들한테 여행비까지 다 내주셨죠? 그렇게 사랑하는 동서들이랑 여행 잘 다녀오셨으면 그냥 그 짐 다 싸들고 동서들한테 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모가 엄청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야? 아, 너 지금 겨우 그거 가지고 시애밀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냐? 내가 좋아하는 며느리들이랑 해외여행 간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며느리들과 평생 사시라고요. 뭐하러 상극인 저랑 끝까지 같이 살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야말로 어머님과 상극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겠네요. 어머님과 저의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여기가 내 집인데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야? 당장 문 열어. 당장 이 문 열라고. 시모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전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얘기해 본다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러자 현관문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휴,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구나. 영훈아, 나 여행하고 와서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니까 얼른 집에 좀 들어가자. 하지만 저희 남편은 냉정한 목소리로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와이프가 말한 대로 그냥 이 짐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도 지켜야 될 제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제 가정이 망가지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도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준이한테 가시던지 아니면 영철이한테 가서 같이 살자고 하세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까지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네. 그래도 가는데 차비는 필요하실 테니까 제가 차비는 드릴게요. 어머니가 재수 씨들을 워낙 예뻐하시니까 재수 씨들도 이해해 주겠죠. 영훈아,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지금 네 엄마를 버리겠다는 소리야? 시모의 목소린 점점 절규로 변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목소리도 없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날 시모가 둘째 시동생네 집으로 갔는지 밤늦은 시간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예, 내가 뭐 너 없으면 갈 데도 없는 줄 아니? 나 지금 우리 영철이네 집에 와 있는데 따뜻한 밥도 차려주고 얼마나 날 환영해 주는지 모른다. 난 나한테 잘해주는 며느리들만 평생 끼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세상에 시모는 본인이 뭘 잘못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저한테 약 올리는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모가 하루 만에 태도가 변해선 남편한테 전화해서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훈아, 나 어떡하면 좋니? 글쎄 영철이가 나랑 같이 못 산다고 집에서 나가랜다. 그냥 하루만 잠깐 있다 가는 줄 알았지? 계속 있는 줄 알았으면 문도 안 열어줬을 거래. 게다가 영준이한테도 전화했는데 걔도 지 마누라가 반대한다면서 집에 못 오게 하는 거 있지? 세상에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아양 떨던 애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시애밀 나몰라라 할 수가 있니? 시모는 그제서야 현실 파악이 됐는지 다시 저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냐고 남편한테 부탁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매정하게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둘째 동서가 딱 일주일만 시모를 모시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약속한 일주일이 끝나가니까 시모가 저한테 찾아와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렴. 네 동서들은 나랑 사는 게 불편해서 자꾸 못 산다고 하는데 넌 그래도 나랑 8년이나 같이 살아봤으니까 불편한 거 없을 거 아니냐. 왜 저는 불편할 게 없을 거라고 단정하세요? 저요,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하고 답답한 거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어머님 아프실 때 병간호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했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완치된 뒤부터 절 못살게 굴기만 하셨잖아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유치하게 괴롭히기나 하고 심지어 동서들하고 비교까지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네가 내 건강 챙긴다고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랬지. 내가 아팠을 때야 기운이 없어서 너 하라는 대로 했지만 다 낳고 나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괜히 네가 얄미워서 그랬어. 그런데 네 동서들은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맞장구 쳐주니까 괜히 네 동서들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 제가 절 위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머님 몸 더 안 좋아지실까 봐 식단에 신경 쓰고 추운데 나가지 말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심한 잔소리예요? 어머님은 어머님 편만 들면서 달콤한 말만 하는 동서들이 예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정으로 어머님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보다 동서들이 훨씬 좋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굳이 저랑 살려가지 마시고 동서들과 사시라고요. 네 동서들이 날 안 받아준다는데 어떡하니 그럼. 날 받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아니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저도 어머님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저 그동안 진짜 참을 만큼 많이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그 후에도 시모가 몇 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후 둘째 동서가 얘기했던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시모가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결국엔 며느리들이 아무도 안 받아줘서 20평짜리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혼자 살게 되셨어요. 그래도 시모가 가진 돈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동서들이었습니다. 전 그래도 시모한테 기본적인 도린하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동서들은 혹시나 시모가 자기를 모시고 살라고 할까봐 아예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거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한텐 전화해서 압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어머님이 저보고 같이 살자고 찾아오셨을 때 진짜 시겁했잖아요. 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형님은 그걸 8년이나 하신 걸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큰형님이라 그런가 배울 점이 엄청 많다니까요. 동서, 내가 보니까 동서들 참 못됐네. 어머님이 나한테 못되게 구셨지만 동서들한테는 엄청 잘해주셨잖아. 그런데 잠깐 모시는 것도 싫어서 그렇게 내친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대단하다면서 아부한다고? 동서 예전에 어머님이 나 흉보실 때 옆에서 맞장구 쳤던 거 기억 안 나? 그땐 어머님 편만 들더니 이제 와서 어머님 오실까 봐 겁나니까 내 앞에서 어머님 흉보는 건가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은 해내셨다는 게 대단하시다는 거죠.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동서 예전에 했던 말이랑 다르네. 전엔 내가 어머님을 너무 좋아해서 동서들이 어머님을 못 모시는 거라며. 이제 나 없으니까 동서들이 그럼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살다 살다 동서들처럼 속이 그렇게 훤히 보이는 사람은 처음 봐. 그러니까 괜히 지금처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알았어? 그 후 저는 동서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명절이나 시모 생신 때 같은 중요한 날에만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절 볼 때마다 엄청 처량한 모습으로 신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나 요즘에 너무 쓸쓸해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예전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다 만들어줬는데 이젠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배달시켜 먹기도 좀 그렇더라고. 우리 아들들한테 나가서 외식하자고 해도 다들 싫다고만 하고 진짜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지난번엔 전에 너랑 같이 갔던 칼국수집이 생각나서 혼자 갔는데 이 나이 먹고 혼자 식당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돌아왔어.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게다가 시모는 예전엔 저와 산책도 많이 했는데
이젠 산책을 같이 할 사람도 없고 혼자 집 앞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만 혼자인 것 같아서 쓸쓸하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에 진료 받으러 갈 때도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전엔 병원 갈 때도 네가 꼭 같이 가서 다 알아서 해줬잖니. 근데 이젠 혼자 가니까 병원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더구나. 번호표 뽑고 어딜 들렸다고 어디로 가라는데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한참 헤매다가 병원 직원이 도와줘서 겨우 진료받고 오긴 했는데 병원 하나도 혼자 못 다니는 내가 너무 한심해서 속상하더라고. 집에서 잘 때도 전엔 우리 손주 껴안고 잤었는데 이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자니까 얼마나 쓸쓸한 줄 아니? 시모가 저한테 그렇게 신세한탄할 때마다 저와 남편 둘 다 별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절 볼 때마다 제발 같이 살자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시모를 8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시모를 모시고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끝까지 제 의견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신우이를 한번 만났었는데 신우이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올케 언니, 솔직히 올케 언니였으니까 그렇게 오래 버틴 거지. 아마 저였으면 진작에 우리 엄마 내쫓았을 거예요. 딸인 저도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면 못 참는데 올케 언니는 얼마나 더 화가 나셨겠어요. 전 항상 올케 언니 편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앞으로 또 힘들게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엄마가 또 같이 살자고 매달리면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요. 아셨죠? 시동생들은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동서들은 둘 다 속이 훤히 보이는 여우들인데 시누이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서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시모가 저희 엄마가 사고 났을 때 그런 행동만 안 했어도 제가 조금 더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시는데도 일부러 여행 일정까지 잡아서 저를 약 올리는 걸 보고 저도 폭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났을 때 혹시라도 엄마를 잃게 될까봐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친정 부모님을 더 많이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와 남동생들을 힘들게 키워주셨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부모님한테 최대한 효도 많이 하면서 살 겁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선 아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시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주신 며느리분들께 정말 존경하고 응원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전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다른 분들은 고부간의 정을 많이 나누며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